일단 해설을 하자면, 이 1번은, 이 몇 회더라? 131회, 1회였나? 아무튼 기출 문제거든요? 131회. 이게 2교시형 기출 문제인데, 그래서 1교시로 어떻게, 3개 물어봤을 때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도심북한의 정리랑 T검정이랑 Z검정에 대해서 그래서 좀 핵심적인 부분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물어본 거고, 중심극한의 정리는 이제 그 n이 30개 이상일 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T검정은 모집단의 분포를 모를 때 하는 거고, Z검정은 모집단의 분포를 알 때 쓰는 거고, 이런 키워드는 꼭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QoS의 이 QoS 자체는 워낙 이제 조금 핵심이고 기본 토픽이라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개념과 주요 지표를 물어봤으니까 개념을 두 줄만 쓰기는 좀 그렇고 뭐 특징이라던가 개념도 같은 걸 같이 그려주시고 주요 지표를 물어봤으니 이거를 조금 많이 써주는 게 좋겠죠. 이걸 1달러, 2달러 해서 2달러 쓸 때도 뭐 처리량, 지연 지터, 패킷 손실 이렇게 네 개만 좀 쓰긴 좀 애매하고 다 나로 나눠가지고 조금 더 풍부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분이 이걸 아예 그냥 안 쓰신 분이 있던데 그냥 QoS로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본 거에 맞춰서 좀 그거에 포커싱해서 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QoS 보장 기술은 여기서 안 물어본 거니까 3단락에다가 써주세요. 2단락에다가 쓰지 말고. QoS 보장 기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더라도 일단 물어본 거 다 쓰고 안 물어본 거는 3단락에다가 쓴다. 그리고 와이파이 7은 그래도 대부분 다 기본적인 스펙이랑 기술 요소는 잘 암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무난한 거는 그냥 3단락 6랑 비교해 주세요. 그냥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비교가 제일 무난한 것 같고 요 2교시형이라고 하면은 좀 다르게 써야겠지만 1교시에 나오면 그냥 6랑 비교가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SCTP에서 나와야 될 거는 TCP와 UDP의 장점을 결합한 거고 멀티 호밍, 멀티 스트리밍, 4A, 3A 이것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4A 할 때 이닛이라던가 3A 할 때 셧다운 이런 것들 그 TCP의 3A, 4A랑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TCP는 시네크, 에크, 뭐 핀, 에크인데 SCTP는 이닛이랑 셧다운 같은 것들을 쓴다. 그런 차이점 같은 거 꼭 써주시고 그리고 이런 거 SCTP에 2달러 아에다가 개념도 해가지고 뭐 TCP와 UDP의 장점을 결합한 게 뭐 SCTP다. 뭐 이런 개념도 있지도 않은 개념도 막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거 그리지 마시고 네트워크에서는 개념도는 가급적 특히나 프로토콜은 스택 구조를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택 구조라던가 또는 헤더 구조 이런 거 그려주시고 그리고 NFC와 MST NFC 하면은 10cm 이내 근거리 무선 통신이다. 이거 나오고 근거리 무선 통신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거 13.56MHz. 이거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그 무선 충전 기술에서 13.56MHz. 그리고 NFC는 표준이고 MST는 표준이 아니고 NFC는 통신 기술이고 MST는 자기장을 이용한 기술이고 NFC는 뭐 그런 호환성이라던가 확장성 이런 것들이 좋은 반면에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NFC는 애플페이에서 사용하고 MST는 삼성페이에서 사용한다. 이런 것들 써주시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그냥 NFC의 그 동작 방식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는 개념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나스고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 뭐 SD-WAN이라던가 NFV,
뭐 이런 것들 조금 써주신 다음에 보안 관련해서도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나스에서 뭐 파이어월 애주어 서비스 같은 것들도 되고 뭐 시카스 같은 것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을 비교하시오. 점 추정은 어떤 모집단에 대한 특징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거라면 구간 추정은 신뢰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포함될 확률이 얼만큼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구간 추정이다. 그래서 점 추정을 할 때는 그 네 가지 있는데 그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점 추정에 뭐 네 가지 있지 않나요? 아무튼 표드는 암기해 주시고 구간 추정, 그러니까 점 추정은 아무튼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거, 구간은 실내 구간으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중심 극한의 정리, 중심 극한의 정리.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통계란 무엇인지 모집단에서부터 모집단을 전부 다 분석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하는 거고, 그랬을 때 표본으로부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통계란 같은 것들을 알아내는 게 기술 통계고, 이것들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론하는 게 추론 통계. 우리가 2교시에 문제가 이거잖아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그걸를 기술 통계를 한 다음에 추론 통계를 통해서 모집단을 분석한다. 그래서 중심극한의 정리란 무엇이냐? 모집단의 분포가 균등하건 비균등하건 정규 분포건 상관없이 표본의 집단이 30개 이상, 30개 n이 충분히 크다면 이 표본들은 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게 중심극한의 정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중심극한의 정리가 왜 나오냐라고 하면은 원래는 어떤 모집단을 분석할 때 이 검정을 해야 되는데 모집단의 특징을 알 때는 T 검정을 하고 모를 때 T 검정을 하고 모집단의 특징을 알 때 Z 검정을 하죠. 그런데 모집단의 특징을 몰라도 원래는 T 검정을 해야 되는데 N이 30 이상이라면 이 중심극한의 정리에 따라서 Z 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관계 여기서 물어본 거의 세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31회인가 2교시 문제인데 출제한 사람은 이런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본 거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여기는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QoS 개념은 뭐 어렵지 않고 여기서 이제 주요 지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연, 지터, 패킨 손실, 뭐 대역폭 이런 것까지는 알고 있겠지만 뭐 신뢰성, 가용성, 뭐 우선순위, 뭐 셀 손실률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조금 더 네 개만 쓰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아예 대놓고 주요 지표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QoS 보장을 위한 관리 기술로 대표적인 게 스윙, 쉐이핑, 폴리싱, 혼잡 제어, 그다음에 인트 서브, 디프 서브, CDN, MPLS 뭐 이런 게 있죠. 그것까지 같이 쭉쭉쭉쭉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7. 와이파이 7은 요거 B2, IEEE 802.11B2고 30GBps, 6는 9.6이죠. 대충 3배 정도 더 빠르고 6는 여기까지죠. 2.4랑 5만 쓰지만 7은 6GHz까지 쓴다. 그리고 대역폭은 6는 160MHz지만 7은 320MHz 그리고 6는 1024 컴이지만
7은 4096팜을 쓴다. 이런 거 다 써주시고, 그러니까 스펙적인 측면에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 요소 써주시고,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1단락 정의, 2단락 가의 그림, 나의 뭐 기술 요소 이렇게 답을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런 와이파이 7이라던가 6G, 5G 이런 것들은 개념도라는 것 자체가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스펙이라던가 어떤 무선 통신 기술, 표준 같은 거 물어봤을 때는 아에다가 스펙 측면의 어떤 요구사항, 나에다가는 그거를 구현하는 기술 요소, 이렇게 가나를 나눠가지고 그림보다, 그러니까 개념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숫자로 써주시는 게 더 고득점 받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파이 6와 와이파이 7 비교는 꼭 같이 학습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올해 합격 못하면 이제 다음에 되면 또 이제 A 나올 거예요, A. 그럼 또 외워야 돼, A 나오고. 그다음 이제 SCTP 하면은 TCP와 UDP의 장점을 조합한 거고, 음, 일단은 요거는 무조건 나와야죠. 멀티 호밍, 멀티 스트리밍, 4웨이, 3웨이. 이거 네 개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개념도에다가 그려주시던가, 프로토콜의 구조를 그려주시던가, 패킷의 구조, 요거를 그려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그려주셔야지 이상한 있지도 않은 개념도 지어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4A 핸드 할 땐 init echo, 쿠키 echo, echo, 쿠키 echo 요 단어 꼭 같이 봐주시고 여기는 셧다운 echo, 셧다운 컴플리트 꼭 봐주시고 그래도 여기는 여기까지 상태까지는 외울 건 없잖아요. TCP는 여기 상태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TCP는 프로토콜 아이디 6, UDP 17, SCTP 132. 우리 오늘 보니까 막 이 표준 RFC까지 막 다 외우신 분들이 있는데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NFC와 MST 비교. 순서가 바뀌었네. MST는 마그네틱을 이용한 기술이고요. NFC는 통신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cm 거리, 근거리 10cm 거리에서 13.56MHz를 주파수로 사용하는 통신 기술이다. 그래서 MST는 삼성, NFC는 애플페이 쓰고 있고 이런 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장을 이용한다. NFC는 통신 기술을 이용한다. NFC 모드를. 그래서 뭐 이런 뭐 단말기 교체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보안에 어떤 뭐가 더 보안에 취약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학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NFC 하면은 그 능동 모드와 패시브 모드,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가 있고 또 동작 방식으로 뭐 P2P, 카드 에뮬레이터, 와이어리스인가 뭐 그렇게 세 가지 있죠. 그런 것까지 같이 3달러에다가 써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C는 이거는 표준이잖아요. 이거 ISO 14, 14443인가? 뭐죠? 1443인가? 아무튼 그런 표준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MST는 표준이 아닙니다. 이런 거 표준 외워주시면 고득점 받기 좋으니까 공부할 거 없으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 외우는 거죠, 그냥. 옛날에 이제 그 CPPG를 처음 이제 동영상 라이지움에서 강의를 듣는데 조땡땡 강사님이 그 막 ISO 시리즈를 막 칠판에다가 적으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와, 저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외우지? 그때 한 5개 정도가 쓰셨거든요. 야,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 한 20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 요런 거냐 나 점점 하나하나 하나하나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다음 나스는 그냥 마지막 단어 서비스다.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다. 요것만 쓰시면 될 것 같고 뭐 장점 이런 거는 당연한 소리니까 넘어가고 이게 이제 오늘 답을 채점하면서 딱 답을 이렇게 똑같이 쓰신 분이 있는데 물론 그 답을 보면서 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속으로는 아 이게 나스의 유형이 중요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뭐 물론 쓴 거는 훌륭해 점수는 잘 줬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뭐 온프레미스냐 클라우드냐 하이브리드냐 이게 뭐 사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중요하겠죠. SD-WAN이라던가 마노, 디도스, VPN 이런 제공 서비스가 있다. 뭐 이런 거에다가 뭐 파이어월, 애즈어 서비스, SGW 뭐 이런 거 뭐랑 뭐 시카스, 사세 뭐 이런 거 그냥 막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점 추정과 구간 추정. 점 추정에 나와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하나의 값이다. 요 단어가 있어야 되고 구간 추정은 특정 구간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점 추정은 뭐 하나의 값으로 하는 거고 구간 추정은 이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기숙사를 합격하는 사람들의 평균 합격 점수는 뭐 60점에서 60.5 사이에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하나로 추정한다면 기숙사 합격 평균 점수는 60.1이야. 이렇게 하는 게 점 추정이겠지.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비교는 읽어보시고 이거는 뒤에서 가설 검정은 뒤에서 2교시에 하겠습니다. 2교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기술 통계, 추론 통계의 차이점을 바로 이제 비교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각각에 대해서 1단락에다가 잠깐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물어본 게 3개니까 이걸 1단락 할 건지 2단락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4단락 쓰기에는 뭐 마땅히 쓸만한 게 없죠. 보통 이게 4단락인데 이게 나와 버렸으니까 1단락에 인트로 쓰고 2단락, 3단락, 4단락 쓰면 될 것 같고 그럼 1단락에다가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의 개념을 쓰면 안 되겠죠. 차이점 비교할 때 개념을 비교할 거니까 여기다가는 통계란 무엇이다. 아까 우리가 1교시에 했던 요거 통계란 뭐다 요런 거 하나 그려주시면 이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의 어떤 관계성까지 같이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단락 가에다가는 개념 비교, 나의 상세 비교하면 되고 나의 표본 추출 방법 이게 제가 학습할 때 이거를 암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것까지 암기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암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답을 쓰신 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이 표본 추출 방법을 다 정확하게 8개를 다 썼어요. 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P밸류와 1종 오류와 2종 오류. P밸류는 이제 그런 거죠. 이거를 우리가 채택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그 값을 결정하는 게 P밸류인 거고,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가 비무가설, 여기가 대립가설이면 이쪽 비무가설을 채택해야 되는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가 여기가 1종입니다. 여기가 2종이에요. 뭐, 요 표로 쓰신 분들이 있는데, 뭐, 여기 1종 오류, 뭐, 1종 오류, 2종 오류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뭐냐에 따라서 맨날 답이 바뀌어갖고, 채점하는 사람이 이거 확인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채점한 사람 보기 좋으라고 요 그림으로 하는 게 서로 밥 쓰는 입장에서도 시간도 아끼고 보는 사람도 안 헷갈리고 서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2번. 프로토콜의 개념이니까 1달러. 세 가지 요소 2달러. 프로토콜의 기능 3달러.
이거는 134회 그거죠. 응용 기출이죠. 응용 기출. 그래서 관리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냈고, 이거는 사실 쓸 내용이 해설지를 봐도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거는 간단하게 3페이지 쓰고 끝내도 괜찮습니다. 요 세 가지 요소의 신텍스, 시멘틱, 타이밍 세 가지는 암기해 주시고, 프로토콜의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순서를 제어하고 연결을 제어하고 뭐 캡슐화를 하고 역캡슐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뭐 기능도 써주시면 되고,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물어본 게 세 개라서 이 개념을 1페이지는 채워줘야 되는데 1페이지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개념만으로 여기다가 프로토콜의 개념 및 어떤 대표적인 프로토콜의 종류 해가지고 프로토콜 몇 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와, 단 한 명도 안 풀었습니다, 이 문제. 뭐 어렵죠, 당연히. 이거, 만약 이거 제가 설명하면은 하실 분 있나요?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는 보시죠, 들어는. 그러니까 해밍 코드 우리가 어디서 나와요? FEC에서 나오잖아요, FEC. 네트워크에서 FEC에서. 해밍 코드는 뭐다, 일단? 정의는, 해밍 코드의 정의는 한 비트를 스스로 검출하고 플러스 뭐까지? 수정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비트에 대해서. 그래서 K는 뭐라고 해야 되죠? B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B는 2의 P 플러스 1이야. 지금 요 공식은 무조건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뭐 이거는 뭐 D라고 써도 되고 뭐 다른 걸로 써도 되는데 여기서의 D라는 거는 잠깐만 잠깐만 뭐야 왜 공식이 안 맞지? 요거구나. 2의 P는 M 플러스 P 플러스 1. 이게 뭐냐? M은 데이터의 개수. 여기서 보면은 2의 P는 M 플러스 P 플러스 1인데 이 M이라는 거는 요 데이터의 비트. 여기가 4죠.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어. 변수가 하나니까. 2의 P 플러스 P 플러스 1은 여기가 같거나 크다니까 최소값을 해야 된다. 최소값. 그러면은 3이 되겠죠. 2의 삼승은 4 플러스 3 플러스 1을 만족하는 게 3이니까 최소값이 3이니까 그럼 P는 3인 거예요. 그러면은 페리티 비트가 3비트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문제를 아이고 어디다 붙여야 되니? 너무 좁은데 이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송할 데이터 비트가 1010이래. 그러면 해밍 코드를 일단 구해야 돼. 해밍 코드를. 그러면 아까 2의 M 플러스 P 플러스 1을 통해서 해밍 코드가 세 자리라는 거는 이제 알았어. P가 3이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4비트잖아요. 데이터는 4비트고 페리티 비트가 3비트니까 총 7비트를 보내야 돼. 그러면은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페리티비티의 위치는 어디냐?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자리에요. 2의 0승은 몇이? 1이잖아요. 여기가 페리티비트. 2의 1은 2니까 여기가 페리티비트. 2의 2는 4니까 1, 2, 3, 4. 여기. 요거까지는 필요 없구나. 세 자리니까. 자, 페리티비트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거의 정해진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데이터를 쓰면 되겠죠. 1, 0, 1, 0.
요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가는 건데, 이 페리티 비트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를 넣을 것이냐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가정이 짝수 페리티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짝수 페리티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 2의 영승은 얘 1이니까, 2의 영승은 1이니까, 한 자리, 그 다음에 여기 건너뛰고, 한 자리, 건너뛰고, 한 자리, 건너뛰고, 한 자리. 그럼 내리면 1, 1, 0이야. 이게 짝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겠어? 0. 0이 들어가겠죠? 얘는 0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 P를 구해야 돼. 요 P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 건너뛰고, 두 개 건너뛰고, 그러면은 얘는, 잠깐만, 건너뛰고. 이제 여기 색깔이지?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서 시작, 여기서. 여기 두 개 건너뛰고, 여기 두 개. 그러면은 얘는 내려오니까 일단 없는 거고, 얘 내려오면 0, 뛰고, 얘 내려오면 0, 내려오면 1.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지 짝수가 돼요? 1. 1이 돼야 짝수가 되겠죠? 얘는 1, 얘는 0. 얘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1, 0, 1, 짝수가 되려면 0. 얘는 0. 그러면 우리가 보낼 데이터는 1, 0, 1, 0, 0, 1, 0.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이해가 안 됐다, 여기까지. 왜 한 칸 하나 띄고, 한 칸 하나 띄고고, 얘는 왜 두 개고, 두 개 띄고, 두 개고, 얘는 왜 여기서 네 개냐? 그거는 뭐, 그냥 이게 그냥 규칙입니다, 규칙. 2의 영승이니까, 하나 하고, 띄고, 하나 하고, 띄고, 하나 하고, 띄고, 하나 하고, 얘는 2의 1승이니까, 두 개 하고, 두 칸 띄고, 두 개 하고, 2의 2승이니까, 네 개 하고, 만약에 이 앞에 데이터가 있다면, 네 칸 띄고, 네 개겠죠?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분. 이해 못하신 분. 왜 10, 10, 010이다. 이거 이해 못하신 분 있나요? 이해하신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설명이 맞았으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나중에 하시고 개인적으로 1010 010이야. 그럼 이제 맨날 하는 소리가 있죠. 원래 1010 010이 왔었어야 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 10 어? 왜 6자리가 왔지? 말이 안 되는데? 1010 010 맞는데? 아씨, 문제가 잘못됐잖아. 10 1010 110으로 왔다고? 10 10 뭐라고요? 110 이렇게 왔다고요? 여기 이래서 아무도 안 푸신 거죠? 문제가 잘못돼갖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렇게 왔대요, 요렇게. 그러면은 원래는 요렇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원래 와야 될 건 10, 10, 0, 1, 0이 와야 되는데 10, 10, 1, 1, 0이 오면서 얘가 지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뀐 거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여기다 하면 되겠다. 그럼 10, 10, 1, 0이 왔어.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첫 번째 자리는 0, 띄고 1, 띄고 1, 띄고 1이야. 이거 지금 홀수의 짝수예요. 이거 제 짝수야. 홀수잖아. 그럼 얘가 지금 오류가 생긴 거야. 2의 0비트 자리에 오류가 생긴 거야,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 때는 1, 1, 두 칸 띄고 0, 1이면은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짝수가 아니잖아. 여기가 0이어야 되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얘도 잘못된 거야. 2의 1을 자리도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1, 0, 1 짝수잖아요. 얘는 맞는 거야. 그러면은 2의 2는 맞는 거야. 상관이 없어. 2의 0 더하기 2의 1은 3. 그러니까 세 번째 비트가 오류가 생겼다. 10, 10, 110이 아니라 세 번째 비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10, 10, 01, 0으로 하면은 원래 신호를 보관할 수 있다. 약간 중간에 제가 헷갈린 건 있지만 설명은 정확합니다. 그럼 문제를 바꿔갖고 한번 풀어볼까?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겠는데. 자, 만약에 데이터가 1, 0, 1, 1. 요즘만 똑같나? 1, 0, 1, 1? 1, 0, 1, 1이야. 우리가 보내야 될 데이터가 1, 0, 1, 1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일단 계산을 어떻게 하겠어? 페리티 비트가 3비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페리티 비트, 페리티 비트, 페리티 비트 하고 여기에 1, 1, 0, 1. 일단 이렇게 되겠죠? 7자리가. 7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럼 얘의 페리티 비트를 구하려면은 얘는 띄고 1, 띄고 1, 띄고 1이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1. 그 다음에 얘는 네모야. 1, 두 칸 띄고 0, 1. 그럼 얘는 0. 여기 1이니까. 그 다음에 얘 네 번째는 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네 개로 구하는 거니까 1, 0, 1이야. 그럼 얘는 0이겠죠? 그럼 우리가 보낼 데이터는 1, 0, 1, 0, 0, 1.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거고. 아니, 뭐야. 1, 0, 1, 0, 1, 0, 1. 1, 0, 1, 0, 1, 0, 1. 이렇게 보내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번개가 쳤다. 만약에 이번엔 바꿔갖고 얘가 틀렸다. 10, 10, 10, 1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11, 10, 101이 왔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찾냐?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일단 보기 위해서는 1, 띄고 1, 띄고 1, 띄고 1 하면은 얘는 짝수니까 이상이 없어. 그 다음에 얘를 볼 때는 0, 1, 두 칸 띄고 0, 1 하면은 얘도 이상 없어. 1, 2, 3, 2, 3, 4. 얘를 볼 때는 0, 1, 0, 1. 뭐지? 뭐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잘못 봤잖아요. 내 위에 걸로 계산을 했어.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했네. 얘 입장에서는 띄고 1이니까 이상 없고, 얘는 0, 1, 띄고 1, 1이니까 하나, 둘, 셋이니까 얘 이상 있는 거죠. 2의 1 자리가 이상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보면은 0, 1, 1, 1. 그러니까 잘못된 거니까 2에 2가 이상 있는 거고. 그럼 2 플러스 4 하면은 6이니까 1, 2, 3, 4, 5, 6. 얘가 잘못됐다. 이렇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 이게 조금 칠판에다가 써면서 표를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다가 설명하려니까 마지막. 만약에 자 1111을 보낸다. 그러면은 P P 1 P 111이잖아요. 그러면 이 P는 뭐여야 돼? 얘는 B고 1, B고 1, B고 1이니까 얘는 1이어야 되고 얘는 1, B고 1, 1이니까 1이어야 되고 얘는 1, 1, 1이니까 얘도 1이어야 돼. 그럼 뭐야? 전부 다 1111이네. 좋아. 그럼 이번에는 7자리가 전부 다 요거여야 돼. 근데 번개를 맞아갖고 1, 1, 0, 1, 1, 1, 1이 됐다고 쳐봐. 그러면은 얘 t를 확인할 때는 B고 1, B고 0, B고 1이면은 짝수니까 이상 없고 얘 입장에서는 1, B고 1, 1이니까 이상이 있는 거고 얘 1의 자리가 얘는 1, 0, 1, 1이니까 이상이 있죠. 2의 2 자리가. 그러면 2의 1 더하기 2의 2는 5, 1, 2, 3, 4, 5. 얘가 1, 1, 1, 1, 1이어야 되는데 0이어갖고 잘못됐다. 이번엔 깔끔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영상에서 다시 보시고 그래서 해설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의 차이점 비교 요 통계의 어떤 개요 요거는 꼭 암기해 주시고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기술 통계라고 추론을 해서 가설 검정을 한다. 요 관계. 기술 통계는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뭐야 수량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거나 요약해주는 통계적 방법인 거고 추론 통계는 표본으로부터 모수를 추정하거나 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이 추론 통계다. 요 표본 추출 방법의 확률 추출과 비확률 추출, 단순 계통 층화, 집락, 판단 편의, 할당, 유의, 눈덩이 4개씩은 암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P밸류의 개정. P밸류는 의무가설로 정의한 모수에 대하여 해당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이 잘못 결정된 확률. 그래서 P밸류보다 유의 수준이 크면은 기각, P밸류가 더 크면 수용. 요 P밸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다. 쉽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물가설, 대립가설 이쪽이 1종 오류, 이쪽이 2종 오류.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개념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데이터 전송의 규칙과 절차를 정의하여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신을 보장하는 마지막 단어, 규약이다. 꼭 써주시고 목적은 읽어보시면 되고 3가지 요소, 구문, 의미, 시간 보시고 기능에서 좀 중요한 단어는 이런 캡슐화, 단편화, 순서 제어, 연결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이런 거는 순서, 연결, 흐름, 오류 이런 거는 딱히 따로 암기 안 해도 우리가 네트워크 시간에 이미 다 배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단편화, 캡슐화 이런 것도 있구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밍코드란 크리에이티비티를 이용해서 정정이 가능한 기법, 검출 플러스 정정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요 비트, 크리에이티비티를 계산하는 공식은 2의 P는 M 플러스 P 플러스 1. 요거를 꼭 암기해 주시고,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의 위치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크리에이티비티가 위치하는 거고, 나머지 자리에다가 데이터를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P의 1은 아까 했죠.
한 칸 띄고 넣고 한 칸 띄고 넣고 한 칸 띄고 넣고 PA는 두 개 하고 두 칸 띄고 두 개 하고 PA4는 네 칸 하고 만약 이 앞에가 또 있었다고 하면 네 칸을 띄고 네 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티 비트를 구했다면은 이거를 가지고 검투를 하는 거죠. 똑같이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여기 왔으면 한 칸 띄고 온 거 쓰고 띄고 온 거 쓰고 띄고 온 거 쓰고 해가지고 어디가 오류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계산을 두 개를 그러니까 오류가 생긴 값을 더하면은 비트의 위치가 나온다. 어디가 잘못된 건지. 여기는 이제 세 번째가 잘못됐으니까 2의 0승과 2의 1승 얘랑 얘의 페리티 비트가 잘못됐겠죠. 그러면 해밍 코드와 CRC의 가장 큰 차이점. 해밍 코드는 무슨 기법? F2C 기법이고 CRC는 B2C죠. 해밍 코드는 그러니까 검출하고 정정까지 한다면 CRC는 그냥 이게 오면서 잘못됐다 확인만 하는. 그리고 2번 문제는 없지만 CRC를 계산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진짜. 예, 그래서 8번 트랜스포머부터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인코더, 디코더. 예, 요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요거. 그리고 셀프 어텐션 구조로 되어 있다. 예. 셀프 어텐션의 이런 기능 때문에 다수의 문장이 한꺼번에 트랜스포머로 들어오더라도 얘가 위치도 파악하고 글자의 위치도 파악하고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속에서 단어의 순서나 맥락을 의미를 학습해서 추론하는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다라고 해서 등장 배경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시크 투 시크가 그죠? 얘가 콘텍스트 벡터라는 한계점이 있었죠. 콘텍스트 벡터. 네. 문장이 한 번에 쭉 들어오면은 얘가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텐션이라는 애가 그때그때마다 위치를 판별해서 알려주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어텐션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 등장 배경도 조금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드문의 All You Need is Attention 이게 논문의 제목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게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 위치가 파악이 됐으면 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텐션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림. 예. 똑같이 그리시기보다는 일단 인풋, 아웃풋 그리고 인코더 부분, 디코더 부분 이거 반 나눠야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반 나누시고 인풋, 아웃풋에 그죠? 그다음에 포 민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마인피 리소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앞 글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화살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구성 요소만 잘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범 답안 보시면 이런 구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네모 형태로 반반 나누셔가지고 인코더는 뭐가 있는지, 디코더는 뭐가 있는지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잘 이렇게 쌓은 형태로 스택 구조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구분, 입력, 인코더, 디코더, 출력 이렇게 있잖아요. 포지셔널 인코딩 이거 제가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입력 단어의 위치를 판별을 해준다. 그리고 셀프 언테션, 그리고 포인피잖아요. 포인피, 그죠? 그다음에 피드포드 신경망, 그리고 마인피입니다. 디코드는 마인피. 예.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요거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거 때문에 현재의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린다.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그리고 리니어 레이어가 소프트 맥스까지 출력. 이렇게만 확실하게 요거 구성 요소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어텐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3단락으로 가져가셔도 될 거리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인코더 셀프 어텐션 그다음에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 그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해가지고
이게 언어의 단어별로 계산을 한다. 타겟 언어에 대해서 단어별로 계산하고, 처리를 해서 이거는 이제 생성까지 넘어가는 거죠. 인코더 기반, 디코더 기반. 그래서 인코더 기반으로 단어를 다른 걸로 더 생성해야 될 때,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어텐션 메커니즘이다. 이 크게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튼은 인코더 기반이고요. 인코더. 그리고 GPT는 디코더 기반이다. 그래서 얘는 자연어 이해와 처리 위주고 인코더에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디코더에 있으니까 생성을 더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피, 마인피, 리소, 꼭 암기를 해주시고, 2교시형의 한 꼭지로도 나올 수도 있고, 생성형 AI 때문에, 그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꼭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SLLM은 일단 답안의 형태는 제가 이거 다른 기술사님께서 만든 걸 그대로 따왔는데, 일단 이 SLLM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에 구성 요소도 구성 요소지만 얘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생성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이 생성 절차를 적어주신 분이 한두 분 보이긴 했는데 그게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데, 첫 번째는 튜닝 모델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제미나이를 하겠다. 그럼 제미나이로 뭔가 제미나이 선정, 대상 모델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대상 선정, 그죠? 네. 그리고 튜닝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학습 데이터 준비. 보통 학습 데이터는 JSON L 파일로 준비를 합니다. JSON L. 네. 그리고 튜닝을 하겠죠. 튜닝. 튜닝을 한다는 거는 추가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학습. 학습 수행.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에폭을 몇 번을 할지, 그죠? 그리고 학습률, 러닝 레이트를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 조정 단계가 있고, 5번에 이제 검증, 얼마나 얘가 동작을 잘 하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검증을 해야 될 때 저희가 이제 글루 이런 거 저희가 쓴다고 그랬잖아요. 언어 모델, 언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글루, BLUE.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API 생성, 사용. 그래서 원래 API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원래 생성형 AI,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튜닝해서 나만의 모델이, 이렇게 작은 모델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로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특징들 다시 한번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 적은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적은 매개 변수. 어디 있었나요? 매개 변수를 줄였다. 그래서 뭐 단어를 줄였다, 뭐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줄였다 이런 것보다 이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줄인 거다. 이 단어를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세 조정으로 이제 도메인 특화나 정확도를 높이는 맞춤형 LLM이다. 끝 단어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관련된 이런 소요 비용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왜 그렇죠? 이게 설치형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GPT 4점 뭐 4.0 그다음에 GPT-4 이런 것들은 토큰당 가격이 있잖아요. 토큰당 내가 1000개의 토큰을 보내면 뭐 1달러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설치형으로 변할 수 있으면서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사례, 파이, 파이 3.5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파이 3.5. 그리고 뭐 라마, 알파카,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뭐 코GPT, 그다음에 엑사원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사례까지 가져가셔서 3단락으로 적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델의 이런 특징, 매개 변수가 적다, 그리고 정확하고 복잡한 작업으로 뭐 어쨌든 많은 훈련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잘 되고 나면 도메인 특화된 모델, 나만의 모델이 생겨서 보안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어떤 비용이나 컴퓨팅 자원도 그 이후에 많이 아낄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다시 한번 조금 그 답안을 구성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이퍼 파라미터 딥러닝이잖아요. 제가 딥러닝 약간 타겟팅으로 냈고, 그 다음에 잘 오늘 써주셨는데, 뭐, 레이어의 개수, 노드의 개수, 그쵸? 그 다음에 에폭, 그죠? 에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뭐, 뭐야? 배치? 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드롭아웃, 드롭아웃 조정하는 것도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대상이 될 거고, 이거를 찾아가기 위한 절차가 이제 여기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베이지안 최적화, 그리고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유전자 알고리즘. 요 다섯 가지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요거를 3달러고 쓰겠다. 이렇게 크게. 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로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멀티로 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드 탐색은 모든 조합을 그리드로 나눠서 탐색한다. 랜덤은 어쨌든 뭐 조합 무작이다. 베이지안은 불확실성이 높은 지점을 적절히 탐색을 한다. 그다음에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은 점진적으로 더 좋은 조합을 찾아 나간다. 유전자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교차 및 돌연변이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조합을 생성을 한다. 이런 키워드 기반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도 보시고요. 이두 가지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좀 내보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 자체가 요새 이제 오토M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ML을 조금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오토ML이라던가 뭐 AWS 베드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요새 해주고 있습니다. AW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쉽게 잘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3단락을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가 수동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오토ML로 하게 된다면 자동화도 되고 쉽게 모델을 튜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공선성은 그 독립 변수 간에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현상이다, 현상. 끝단어 한번 보시고요. 현상. 그래서 확인하는 절차와 해결하는 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묻지 않아도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이 어쨌든 문제점이잖아요. 이게 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왜 발생하고, 그죠? Y. 그리고 어떻게 확인하며 어떻게 이제 요거를 해결할지. 이게 다 목차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공성 이런 건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상관계수다. 공분산을 본다. VIF 10 이상이면은 문제가 된다고 그랬었죠? 공차도 본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결 방법. 묻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의 목차로 꼭 구성을 해줘야 되겠고, 뭐, 대표적으로 PCA, ICA, ALDA 보은 것, 저희가 배운 거 다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VF나 상관계수 기반을 제거하는 거 넣어주시고, 이 리찌와 라쏘, 요게 회귀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자동으로 다중공선성의 존재 변수들을 없애줍니다. 리찌와 라쏘까지 꼭,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선택을 잘 하게 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전진 선택, 후진 선택, 단계 선택, 라쏘 리치 또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엘라스틱 넷까지 이렇게 키워드 기반으로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자, 그리고 랭그래프 요게 이제 많이 헷갈렸을 텐데 랭체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랭그래프도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랭체인. 일단 랭체인은 뭐죠? 랭체인은 라이브러리인데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 얘가 데이터도 잘 갖고 올 수 있고 그죠? 언어형 데이터입니다. 언어형 텍스트형 그리고 LLM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레그라는 걸 얘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베딩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임베딩 그래서 임베딩을 통해 가지고 얘가 읽어와서 벡터 DB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들이 지금 다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랭체인이고 그리고 랭그래프는 이게 하나의 랭체인으로 만들어진 노드다라고 하면 이게 서로 협력형으로 여러 개의 이제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멀티 에이전트. 멀티.
자,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가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랭체인 기반의 워크플로우 라이브러리다. 이 끝단어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랭체인은 다 들어갈 거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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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지금 에이전트가 세 개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뭔가를 판별을 하고 액션을 하고 그다음에 얘가 제대로 되는지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각각 한 개의 노드씩을 각각 역할을 분리를 시켜서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 하려고 하면 이 랭그래프라는 게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게 그래프 DB잖아요. 그래프 DB가 보시면 이제 노드하고 엣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네, 멀티 에이전트다. 여기가 세 개 이상의 어떤 노드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질의를 날렸을 때 기존의 랭체인은 단순하게 한 번 리퀘스트하고 한 번 이렇게 응답이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응답을 하면은 서로 유기적으로 얘는 모델을 뭔가 생각을 하고 액션을 하고 평가를 한다 이런 것들 유기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랭그래프다. 그래서 일단 상세 구성 요소는 노드 엣지, 데이터 레이어, 워크플로우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이 디자인도 가능하고요. 네, 선후 관계, 그다음에 여기서 더 뭐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추가 관계 이런 것도 다 시각화가 가능하고 여기서 액션이 가능하잖아요. 액션. 그러니까 뭔가 다른 API와 외부와 통신을 한다거나 뭔가 추가적인 액션 해야 될 때 API 통합하는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이 라이브러리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비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LLM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인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고 여기서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그래프 구조를 사용해서 모듈 간의 관계와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확장된 개념이죠.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추가적으로 이제 랭그래프라는 것도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오토젠이라는 툴도 있습니다. 오토젠. 네. 오토젠이라는 것 애도 있고 그다음에 크로 AI. 네. 그래서 뭐 패스트 캠퍼스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많은 강의들이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비슷한 어떤 개념의 이 멀티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 내지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거버넌스 플랫폼은 가트너입니다. 가트너. 네. 그래서 지금 AI가 이제 유토피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뭐 문제점들이 막 생겨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LLM에다가 내가 안에다가 역할을 주고 내가 뭐 정말 신적인 존재다. 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고 나쁜 질문을 하면은 얘가 대답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AI 신뢰성이나 위험과 보안이나 그리고 법적, 윤리적, 운영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 네. 그래서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윤리적, 법적 규정 준수 모니터링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위협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은 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버넌스라고 제가 문제를 내면 일단 무조건 지붕 그림을 그려라라고 했는데 오늘 지붕 그림이 빠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붕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질감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를 읽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질감 없이 일단 거버넌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지붕 그림 그려주면서 안에 항목들 넣어주면서 그죠? 그다음에 이게 안 나오면 여기를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책 잡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여기 윤리, 그다음에 책임감 있는 뭐 AI 정책, AI 기술 이런 모니터링과 위협 평가와 완화 메커니즘과 관련된 이런 기술들 그리고 여기 애트리뷰트 요 네 가지까지 그래서 이런 공정성과 신뢰성과 위험 관리와 보안과 책임감 그다음에 투명성 향상 그다음에 개인 프라이버시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AI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AI 모델 추적 및 버전 관리, 현황성 탐지 분석 도구, 관련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같이 탑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 대시보드, 규제 컴플라이언스 체크 시스템, 그다음에 실시간 위험 경보 메커니즘 등 이 AI 트리즘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다. 이런 것도 강글로 다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트너 2025니까
정말 한 문제 툭 던지면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플랫폼 밑에 애트리뷰트가 여기 밑에 있죠. 네. 플랫폼 밑에 애트리뷰트가 있고, 그다음 이걸 하고 나면은 뭐가 좋아지는가? 네. 트러스트, 책임 있는 아이의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이 세 단계로 그분을 구분해 내시고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요런 문제는 이 그림과 이 이열이 일치하면은 일치할수록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쓴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건 아니고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토픽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잘 이렇게 써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문제를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2교시는 네. 요거는 뭐 목차 과제로 내드려가지고 잘 적으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문제 내용보다 목차에서 그, 그 핵심적인 부분, 품질 관리에 영향을 그 구축 사업 수행 기간에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고품질의 인공지능 합수용 데이터를 확보를 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게 세 가지 꼭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정책, 품질, 사업 있잖아요. 이거 세 가지는 이 필요성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 그 부분이 뭐, 당연히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환각을 제거하고 데이터, 품질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좋긴 한데, 이게 가이드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히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조금 감점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품질, 사업 측면에서 특히 AI 허브에 이 데이터들이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AI 허브 플랫폼에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고품질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특히나 인공지능과 관련해가지고 라벨링 작업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잘 만들어 놓고 올려놓겠다라는 거죠. 올려놓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다각화해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돋움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취지고요.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 구성 항목 여기 100, 200, 300 이 숫자가 없으면은 안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읽어본 티를 내려고 하면 이 배 숫자가 중요하다. 숫자. 그리고 여기 단계, 프로세스, 산출물, 활동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 다 있죠? 그다음에 100, 200, 300 해주시고 여기 획득, 정제, 가공, 학습. 그래서 당연히 뭐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MLOps 생각을 하면 데이터 수집해서 획득하고 정제하고 그다음에 라벨링과 같이 가공하고 학습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절차입니다. 이걸 꼭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구축 계획은 수립할 거고 운영 활용은 할 거니까 여기 가운데만 내가 가운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 내가 뭐 모델 만든다고 했을 때 데이터 획득 당연히 할 거고 정제하고 가공한 다음에 학습한다. 이 절차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숫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지표. 네. 이게 10개입니다. 10개. 준환류, 그다음에 적적다, 구의, 알류 이렇게 외우잖아요. 앞에만. 그러면 그냥 써주는 것보다 여기다가 10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10개, 10개 그냥 알고 있구나. 그리고 밑에가 조금 허술하더라도 내가 10개라는 거를 제대로 알면 어쨌든 간에 실전자는 이게 10개 지표로 되어 있다구나. 여기 간글에 쓸 게 아니라 저라면 여기 위로 올리겠습니다. 여기다. 네. 상단부에 노출시키시고 그래서 이런 숫자 다시 한번 지표 그다음 내가 몇 개를 외웠다. CSAP의 그런 뭐 지표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 내가 외운 개수를 정확히 알고 계셔서 목차에다가 노출시키셔야죠. 채점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답안을 좀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는 생각보다 잘 적어주신 분들이 계신데 요거 최적화 기법 요거는 좀 키워드 기반으로 다시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 대량의 아까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한 형태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최적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다음에 가지치기, 양자화, 이진화, 그다음에 가중치 공유, 지식 중유, 그다음에 뭐 경량 모델 자동 탐색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개씩 다 이해하시기보다는 이거는 키워드 기반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유사도가 빠졌습니다. 유사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사도 기반으로 이 임베딩이잖아요. 임베딩. 이게 고차원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최적화한다는 게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임베딩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그 다음에 유사도 기반으로 검색을 해야 된다. 유사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도 추가적으로 뭐 IVF도 있고요. 그죠? 네. 이런 알고리즘과 유사도, 임베딩 이런 단어가 없으면 안 된다. 네. 다시 한번 키워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어쨌든 이 어떤 질문에 대한 형식이나 내가 페르소나나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하면 얘가 답변을 그거에 맞게끔 잘 생성해 준다. 이 절차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을 부여한다거나 상황. 그렇죠?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역할. 너 지금 선생님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어떤 형식도 부여할 수 있어요. 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써줘. 그다음에 이런 제로샷, 원샷, 퓨샷.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COT. 답변에 도달하는 과정을 계속 체인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답변을 최종적으로 하겠다. 네. 그래서 기술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 요소보다는 그냥 기법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런 기법에 대해서 정확히 여기를 잘 적어주신 분들은 오늘 고득점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과 여기 기법들, 상황 부여, 페르소나 부여, 페르소나, 페르소나. 페르소나라는 게 너는 지금 누구야? 너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너는 지금 과학자다. 너는 지금 뭐 IT 개발자다. 그래서 코드를 생성해줘. 그러면 그거에 맞게 막 코드를 생성해주잖아요. 이런 페르소나 부여, 상황 부여, 역할 부여, 형식 부여, 그다음에 COT, 그다음에 제로샷, 원샷, 퓨샷 러닝 등 이런 것들 풍부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스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스택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분께서는 여기와 관련된 온갖 좋은 이 LLM 모델, 그러니까 멀티모달이라던가 이런 좋은 모델을 다 적어줬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주변 어떤 기술들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픈 스택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디지털 서비스를 했는데 뭐 노바 스블스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오픈 스택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관련된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버와 관련된 거, 뭐 스토리지와 관련된 거, DB와 관련된 거,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런 것들 다 주변에 있는 기술을 다 끌어다 가지고 나온 그런 총집합적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이런 기술 스택도 이 너무 이런 뭐랄까요? 이런 이 모델에 치중할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뭐가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 주변을 잘 쓰셔야 됩니다. 주변. 네. 그 스택이 나오면 뭐다? 이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뭐가 있는가? 생성형 AI 주변에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풍부하게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스택이 나오면 헷갈리지 않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있겠죠. 생성형 AI가 독단적으로 지금 뭐 챗 GPT 같은 경우에는 UI, UX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API 형태로 호출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타사의 API 이게 없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UI, UX 당연히 앞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모델을 이제 여기가 이제 나뉘는 거죠. 내가 비공개 모델일 거냐, 오픈소스 모델일 거냐, 여기에 아니면은 뭐 멀티모달로 쓸 거냐, 음성 특화로 쓸 거냐, 아니면은 뭐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영상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많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거의 뭐 한 페이지 분량으로 3달락으로 적어준 분들이 계시더라. 그거보다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랭체인 또 나왔죠, 랭체인. 그래서 랭체인 없이 LLM은 없다라고 거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얘의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LLM 모델을 잘 만들고 배포하고 생성해내고 있다.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있고 당연히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 관련된 인프라들 GPU, 뭐 GPGPU, 그다음에 FAAS, Function as a Service 이런 것들도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거운 모델이 아니라고 하면은 서버리스에다가 그 모델을 배포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뭐 호출한다거나 기본적인 클라우드와 관련된 그런 계층. 그래서 앞에 인프라, 그죠? 그 다음에 개발단의 라이브러리, 그리고 실제 동작하는 모델,
그다음에 사용자가 접근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스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집중할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고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지금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플랫폼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모듈과 관련된 뭐 LLM 옵스, 그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AI 오케스트레이션 툴, 그다음에 여기 벡터 DB 이런 것도 다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위한 로깅, OD 평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요거 스택과 나왔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될지 좀 고민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편향인데요, 요거. 네. 특히 편향을 뭔가 설명을 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지어내기 힘든데 일단 요것도 키워드 위주로 인간의 편향, 숨겨진 편향, 데이터 편향, 그다음에 롱테일 편향, 고의적 편향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그냥 딱 정해놓고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생각보다 오늘 여기가 사례였거든요, 문제가. 네, 사례. 근데 이슈만 적어주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사례를 막 찾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 뭐 이렇게 우리가 신문기사에 많이 봤던 의료 위험 알고리즘, 인종 편견, 그다음에 광고의 편견, 추천의 편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풍부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 기반이니까 2열에 여기가 사례가 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3단으로 표를 구성하셨다라고 하면은 사례가 여기가 들어오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 집중을 못 하신 분 몇 분 계셔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이슈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사례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신뢰성 확보 방안은 다들 다 적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XAI 뭐 등등, 레그, 그다음에 뭐 지식 중류, 그다음에 뭐 좋은 것들 SLLM 아까 했던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적어 주신 분들 위주로 채점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좋네요. 크리티컬 서세스 팩터가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도 목차로 다시 한번 조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4단락의 생각보다 뭐 그냥 조금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적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방법보다는 이 크리티컬 서세스 팩터 이렇게 적으면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목차에 있는 끝 단어들도 좀 세련되게 적어주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AI 트러스트 옵스 이런 거 단어 좋거든요. 그러니까 AI를 그 데브 옵스가 생겼고, 그죠? 데브색 옵스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근데 AI도 AI 옵스가 아니라 이제 AI 트러스트 옵스가 이제 생겼습니다. 중간에 얘를 신뢰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클래스도 체크를 하고 XI와 관련된 내용들도 당연히 넣어야 되고 이거 AI 신뢰성 센터라는 거를 정부 기관에서 키사인가요? 어쨌든 어디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도 사단락에다가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 해설을 마치도록